엄마 오면 내가 쪽팔리니까 그냥 가세요. 마른 하늘에 벼락처럼 내리꽂힌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을 송두리째 부정했습니다. 단순히 서운하거나 속상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존재 가치가 아들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벌레 보듯 차갑게 나를 밀어내는 눈빛에서 오는 모멸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전부를 기만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좋습니다. 저놈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그 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제가 직접 부서뜨려 주겠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부터 저는 시장에 나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좌판에 내놓을 나무를 다듬는 손길에도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제 하나뿐인 손주 민준이의 첫돌이었으니까요. 박 여사, 오늘 얼굴이 활짝 폈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옆 좌판에 김 씨가 넉살 좋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강아지 첫 생일이잖아. 저녁에 호텔에서 돌잔치해. 어머, 호텔에서? 우리 박 여사 아들 정말 크게 성공했나 보네. 좋겠다. 김 씨의 부러움 섞인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제 아들 민철이는 제 자랑이자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비록 저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흙 묻은 돈을 벌었지만 아들만큼은 번듯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장사도 유난히 잘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제 얼굴에 핀 웃음꽃을 보고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며 나물 한 봉지 살 것을 2봉지씩 사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잔치에 입고 갈 옷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망설였습니다. 시장 상인인 제게는 변변한 외출복 하나 없었습니다. 며칠 전 큰맘 먹고 장만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가장 깊숙한 곳 겹겹이 싼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아 고이 간직해온 작은 금거북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앞으로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라고 이 할미가 주는 선물이야. 금거북이를 싼 비단 보따리를 품에 안으니 벌써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얼굴이 눈에 선해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호텔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린 것은 차가운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잘 다려진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경멸의 시선. 그 옆에는 팔짱을 낀 며느리가 입을 가린 채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날아와 박힌 한마디. 엄마 오면 내가 쪽팔리니까 그냥 가요. 그 순간 아침에 그 모든 설렘과 행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러움보다는 차라리 어이가 없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 전 영하 10도의 새벽 시장에서 동상 걸린 발을 동동 구르며 아들 녀석의 분유값을 벌던 제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나는 쪽팔리지 않았던가.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며 밤을 새우고 행여나 아플세라 노심초사하며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젊은 날의 나는 부끄럽지 않았던가.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저에 대한 존중이나 애정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귀찮고 성가신 짐을 대하는 듯한 냉담한 뿐. 며느리는 한술 더 떠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입꼬리를 비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기요 어머님. 여기 물 흐리지 마시고 얼른 가주세요. 오늘 오시는 분들 다 누군지 아시잖아요. 여기 물이라니요. 제가 더러운 오물이라도 된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들의 성공 가도에 놓인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치욕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런 자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눈물은, 제 슬픔은 그들에게 동정의 빌미조차 되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손에 들린 보따리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 주기 위해 얼마나 설레었던가. 하지만 이제 이 물건은 제게 모욕의 증거품일 뿐이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와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걷는 동안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들끓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제 아들 민철이는 어릴 적엔 참 착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낡은 담요를 깔아주면 거기 얌전히 앉아 제가 파는 나무를 가지고 소꿉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흙 묻은 제 손으로 건네주는 김밥 한 줄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오물거리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 크면 세상에서 제일 큰 집 사줄게.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니, 아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기 위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남들이 땅을 살 때 저는 아들의 과외비를 댔고, 남들이 번듯한 집으로 이사 갈 때 저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가진 부동산은 전부 제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혹여나 아들이 나태해질까, 제 배경을 믿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 철저히 숨겼습니다. 시장에서 억척같이 돈 버는 가난한 홀어머니.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보여준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을까요? 아들은 보란 듯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아들의 꿈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반짝이는 아들의 눈빛 앞에서 저는 또다시 지고 말았습니다.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탈탈 털어주었습니다. 사업이 날개를 달자 아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찾아와 용돈을 건네주더니 어느새 한 달에 한 번, 계절에 한 번으로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며느리는 제 허름한 집을 둘러보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습니다. 그 후로는 아들의 전화마저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늘 바빠요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바쁜 건데 자식 잘 되기를 바랐던 어미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해서야 쓰나. 하지만 오늘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외면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세상에서 저를 지워내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낡은 현관문이 저를 반겼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에 걸린 아들의 백일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포동포동한 갓난아이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었을까? 내 잘못일까? 내가 너무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일까?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돌잔치장에서 저를 보던 아들의 그 차가운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모멸감. 그렇습니다. 지금 제 가슴을 채운 것은 슬픔이나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친 대상에게서 받은 인간 이하의 취급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봉인해 두었던 제 진짜 모습을 꺼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등기권리증과 법인 서류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젊음과 맞바꾼 피와 땀의 결정체들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입주한 강남의 번듯한 빌딩, 그 건물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소유주 이름란에 박영숙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을 벗어던질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원했던 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부터 제가 직접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성공이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 위에 있었는지 그 성을 지탱하던 기둥이 바로 내가 내 친히 어미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차가운 분노가 제 머리를 맑게 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김 변호사입니다. 저예요, 박영숙입니다. 그동안 맡겨두었던 것들, 이제 하나씩 정리해야겠습니다. 시작은 강남 빌딩부터 하지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명도소송 준비부터 해주세요. 상대는 제 아들입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 제 가슴속에서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차가운 복수뿐이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제 눈에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맑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창밖을 보며 저는 지난 40년의 세월을 가만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살았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 그 시간들이 이제는 잿더미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내 인생을 통째로 배신당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장에서 가장 값비싼 그러나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 전 김 변호사가 제게 선물한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회장님도 이제 격에 맞는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라며 건넸을 때 저는 손사래를 치며 장롱에 넣어두기만 했습니다. 시장 상인인 내게 이런 옷은 가당치도 않다며.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박영숙이라는 이름 석자를 되찾기 위한 일종의 전투복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여러 빌딩 중 하나였지만 저는 한 번도 이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모습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저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들, 호적에서 팔 겁니다. 김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제 자산 관리를 맡아오며 저의 모든 사정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는지도 제 모든 부를 아들 모르게 숨겨온 이유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철 군에게 무슨 일이라도. 그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닙니다. 어제부로 내 가슴에서 도려냈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김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무거운 침묵을 지키다 법률가로서의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성인이 된 친자식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하는 소위 호적 파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와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유언 공증을 통해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증여했던 모든 재산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울 겁니다. 단 한 푼도, 먼지 한 톨도 남기지 말고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에게 베풀었던 모든 호의를 철회할 겁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 변호사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민철 군의 회사 MC홀딩스가 입주한 강남 빌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 퇴거를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익명으로 투자하신 모든 자금에 대한 회수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한치의 오차도 한순간의 자비도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 시간 제 아들 민철이는 강남의 호화로운 자택에서 늦은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돌잔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유력한 사업 파트너들에게 어린 아들을 선보이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했고 모두 그의 젊은 나이와 수완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박 의원님이 당신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젊은 사람이 배포가 대단하다면서 아내 그러니까 제 며느리가 커피를 내오며 제잘거렸습니다. 민철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그런데 어젯밤에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그냥 곱게 돌아가셨나? 그럼요. 내가 누구인데. 여기 물 흐리지 마시고 얼른 가시라고 딱 잘라 말씀드렸지. 알아서 가시더라고. 근데 여보, 어머님 옷차림이 정말 시장에서 바로 오셨는지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것 같더라니까. 우리 민준이 돌잔치에 그런 분이 계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며느리의 말에 민철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진작에 오지 마시라고 할 걸 그랬어. 사람 구실 못하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앞으로는 경조사에 절대 부르지 마.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화려한 인생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창피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제 부재를 걱정하거나 궁금해하는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사라져도 그들은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모를 것입니다.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거래해온 제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과 자산을 다른 은행의 새로운 계좌로 이전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제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서라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낡은 집과 시장의 좌판을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제 과거가 아들과의 연결고리가 담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들, 앨범 속의 성장 과정, 아들이 어릴 적 제게 써주었던 삐뚤빼뚤한 편지들, 그것들을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제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눈물샘은 어젯밤에 모두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과 같은 차갑고 기계적인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베넷 저고리가 담긴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만은 참아 버릴 수가 없어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것마저 남겨둔다면 저는 영원히 과거에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상자를 쓰레기 봉투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텅 빈 집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어머니라는 멍에를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대로 MC홀딩스에 보낼 내용 증명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민철 군의 모든 신용카드 및 대출에 대한 회장님의 보증을 철회하는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민철 군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최종 확인 후 바로 발송할까요? 수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밖에 어두워진 도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제 아들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 웃음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저는 조용히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세요. 그로부터 며칠 후 아들 민철이의 회사 MC홀딩스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대표이사실에 앉아 통유리 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전경을 내려다보는 것은 민철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듯한 세상을 정복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중요한 해외 계약을 성사시킨 참이라 그의 기분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김 비서, 방금 들어온 계약건 관련해서 바로 보도자료 배포 준비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 임원들 전부 모아서 파티합시다. 장소는 최고급으로 잡아.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민철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성공이란 이토록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는 자부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돌잔치 날 이후로 전화 한 통 없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을에 며칠 토라져 있다가 우리 아들 밥은 먹었니 하며 먼저 연락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표이사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대표님, 등기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수령하셔야 한다고 해서요. 등기, 어디서 온 건데? 발신인이 법무법인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철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법무법인이라니 지피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건네받아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용 증명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통보.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재 자신의 회사가 입주한 이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니 다음 달까지 사무실을 비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민철이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체된 임대료도 없었고 계약 기간도 아직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단단히 미친 게 아니고서야 이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 맨 아래에 적힌 임대인, 즉 건물주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본 순간 그의 눈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 박영숙. 제 이름 석자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동명이인일 것이라 생각하려 해도 주소지가 자신의 옛날 집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민철이는 손에 든 서류가 폭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이 빌딩의 건물주라고? 말도 안 돼.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남을 팔던 우리 엄마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서류는 이것이 장난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민철이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어머니가 자기 아들 사업장에 이런 짓을 벌인단 말인가. 돌잔치 날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이런 유치한 복수국을 꾸민 것인가.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어머니의 치졸한 관심 끌기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 시각 김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거처에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하고 전망 좋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낡고 허름한 집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집 안에는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여 있었고 그 덕에 공간은 더욱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는 이곳에서 지내시지요. 과거의 흔적이 남은 곳은 심신에 좋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에 맴도는 쌉쌀한 향이 제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증명은 잘 도착했겠지요. 네, 아마 지금쯤이면 민철 군이 받았을 겁니다. 곧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하겠군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제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지만 김 변호사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모두 민철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게 어떻게 할 것인지 눈짓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받지 마세요. 제 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게 둬야 합니다. 지금 전화를 받아주면 그 아이는 제가 여전히 자기 손바닥 위에 있다고 착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계획대로 진행할까요? MC홀딩스의 2대 주주로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네. 그 아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나를 단순히 돈 없는 늙은 어미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알게 될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행동에 상처받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냉정한 관찰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한편 어머니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민철이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곧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이 건물주라고? 그게 말이 돼? 나도 믿기지 않아. 근데 사실이야. 법무법인 통해서 내용 증명까지 보냈어. 당장 방 빼라고. 어머 세상에. 그 양반이 노망이 드셨나? 아니면 어디서 사기라도 당하신 거 아니야? 며느리는 호들갑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녀 역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 몇 푼 숨겨둔 늙은 시어머니가 벌이는 어설픈 반항 정도로 여겼습니다. 여보, 걱정 마. 어머니가 돈 몇 푼 있다고 유세 떠시는 거잖아. 당신이 가서 싹싹 빌고 용돈이나 두둑이 쥐어드리면 금방 풀리실걸? 아니면 그냥 무시해. 어차피 아들인데 정말 내쫓기라도 하시겠어? 아내의 말에 민철이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왜 빌어? 잘못한 건 어머니인데.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됐어.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고작 건물 하나 가졌다고 아들 사업을 망치려 들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좋아. 이참에 본사를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옮겨버리면 그만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이 바닥에서 무시 못할 사람이라고. 보란듯이 더 성공해서 어머니가 오늘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는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강남 일대에서 우리 회사 규모에 맞는 새 사옥 자리를 알아봐. 지금 있는 곳보다 2배는 더 큰 곳으로.
어머니께 보여드려야지. 내가 당신 아들이지만 이제 당신 도움 따위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김 비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대표의 말에 토를 달 수는 없었습니다. 민철이는 자신이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딛고 선 땅이 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자신의 성공 신화가 사실은 어머니라는 거대한 뿌리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뿌리가 스스로를 뽑아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 옮긴 집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무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의 한가운데서 제 아들은 헛된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겠지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아직 문도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이 사옥 이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소식은 김 변호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게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철이는 아마 생각하고 있겠지요. 건물 하나 뺏는다고 해서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더 보란 듯이 성공해서 나를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 어리석은 아이.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거대한 온실 속에서 안락하게 자라왔는지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온실의 유리를 하나씩 깨뜨려 차가운 현실의 비바람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차례였습니다. 민철이는 며칠 만에 새로운 사옥 자리를 찾아 계약 직전까지 갔습니다. 기존 사옥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강남의 최신식 빌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완에 스스로 감탄하며 이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퇴거 통보를 보낸 어머니에게 보란 듯이 성공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계약 당일 민철이는 의기양양하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사 재무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계약금 준비 다 됐다고 했잖아. 그게 갑자기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금 일부를 즉시 상환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대표님 개인 보증에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한 유니콘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오늘까지요. 민철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유니콘 인베스트먼트는 그의 회사가 막 시작할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거액을 투자해준 그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투자사였습니다. 그 투자금 덕분에 회사를 이만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니. 말도 안 돼. 이유가 뭐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데. 당장 전화 연결해. 민철이가 소리쳤지만 재무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일방적인 통보만 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우리 회사는 내일 당장부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민철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사옥 이전은커녕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는 다른 투자사들과 은행에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 자금 융통을 시도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냐, 검토해보겠다는 의례적인 대답뿐 선뜻 돈을 내어주겠다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온갖 아부를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용의 힘이었습니다. 금융권에서 박영숙 회장이라는 제 이름은 보이지 않는 보증 수표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아들 몰래 그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몇몇 은행장과 투자사 대표들은 제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보증을 거두는 순간 제 아들 민철이는 한낱 신용불량자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제가 소유한 또 다른 빌딩의 스카이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민철이의 회사가 있는 건물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아마 지금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회장님께 연락은 못하고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겠지요.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모를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어미의 그늘이 사실은 자신을 지켜주던 가장 안전한 방패였다는 것을요. 이제 그 방패가 사라졌으니 세상의 모든 화살을 맨몸으로 받아내야겠지요. 민철이의 집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아내, 제 며느리는 더 이상 남편의 성공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회사가 망하게 생겼냐고. 당신 능력 있다며. 다 해결할 수 있다며. 시끄러워. 나도 지금 알아보는 중이야. 알아보긴 뭘 알아봐.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들고 있잖아. 혹시 정말 어머님 때문 아니야? 당신 돌잔치 날 어머님한테 너무 심했어. 내가 옆에서 봐도 그렇더라. 노인네들 한번 삐치면 무섭다는데 당신이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얼른.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를 물 흐리는 존재라며 경멸하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해 자신의 화려한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그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돈 앞에서 인간의 존엄과 체면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철이는 자존심 때문에 차마 제게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여러 사람을 만나며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돈과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사라지자 그 주위에 모여들었던 하이에나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변호사에게 한 가지를 더 지시했습니다. 김 변호사, 유니콘 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전해주세요. 내일 아침 MC홀딩스에 직접 방문해서 투자금 회수 절차를 밟으라고. 그리고 제 대리인 자격으로 간다는 말을 꼭 덧붙이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마 민철 군에게는 결정타가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초췌한 모습으로 밤을 새운 민철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유니콘 인베스트먼트의 결정이 단순한 해프닝이기를 어떻게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유니콘 인베스트먼트 대표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민철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중년의 신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하시겠다니요.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민철이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유니콘의 대표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투자자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민 대표님 회사의 최대 지분을 가진 진짜 주인 말입니다. 진짜 주인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대 주주는 바로 저. 민철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여러 투자자에게서 투자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니콘 인베스트먼트는 익명의 투자자 한 명의 자금으로만 운용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익명의 투자자가 바로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습니다. 유니콘 대표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민철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장 맨 아래 위임인의 이름 칸에 적힌 이름. 박영숙. 위임장을 확인한 순간 민철이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성공 신화가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서 펼쳐진 한낱 인형극에 불과했다는 진실. 그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워 그를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니콘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박영숙 회장님의 뜻에 따라 저희는 오늘부로 MC홀딩스에 대한 모든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민철이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그 낯선 호칭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흙 묻은 손으로 나무를 팔던 내 어머니가 회장님이라고? 그날 오후 MC홀딩스는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자금줄이 막히자 회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축하 파티를 열자며 웃던 직원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고 사무실의 전화기는 빚독촉으로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한때 강남의 성공 신화로 불리던 그의 회사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민철이는 텅 빈 대표이사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화려한 강남의 야경은 이제 그를 조롱하는 듯한 불빛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성공,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존경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가 깔아준 돈이라는 양탄자 위에서 벌어진 연극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신용카드가 전부 정지됐어. 백화점에서 망신만 당하고 왔다고. 그리고 집으로 웬 빨간 딱지가 날아왔는데 이거 뭐야? 집까지 압류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증을 철회하자 은행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자산을 동결시킨 것입니다. 일단 진정하고 민준이 데리고 당신 친정집에 가 있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해결? 뭘 어떻게 해결해? 당신 이제 빈털털이잖아. 당신 어머니가 다 가져갔다며. 난 몰라. 난 이런 거 못 참아.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민철이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아내마저 돈이 사라지자 가차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무작정 회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는 가장 먼저 제가 살던 낡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머니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을 맞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대문과 매매 완료라는 팻말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살던 할머니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그는 근처 슈퍼마켓에 들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슈퍼 주인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 그 양반 며칠 전에 이사 갔어. 짐 싹 빼고 아주 깨끗하게 떠났다고. 어디로 가는지는 말 안 해주고. 근데 당신은 누구요? 박 여사한테 돈이라도 빌렸나? 빚 받으러 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던데. 민철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향한 곳은 제가 평생 일했던 시장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에 가면 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린내와 시끌벅적한 소음이 가득한 시장.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있던 좌판에는 낯선 아주머니가 앉아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저 혹시 여기 계시던 박영숙 할머니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박 여사?
그 사람 여기 뜬 지 꽤 됐는데. 좌판도 나한테 넘기고 아주 연기처럼 사라졌어. 듣자 하니 아들 내미가 크게 성공해서 이제 고생 그만하고 아들 집에 들어가서 호강하며 산다던데. 자네는 누군데 박 여사를 찾아?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상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이구, 쯧쯧. 저 사람이 그 호강시켜준다는 아들놈 아니야? 텔레비전에도 나왔잖아. 성공했다고. 근데 꼴이 왜 저래? 아주 거지가 따로 없구먼. 주변 상인들의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도 가게도 어머니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벽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그는 텅 빈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화려했던 양복은 구겨지고 반짝이던 구두는 흙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유치한 복수극이나 관심 끌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라는 존재를 어머니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철저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의 후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김 변호사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철 군은 현재 행방이 묘연합니다. 집과 회사는 모두 압류되었고 아내와도 연락이 끊긴 것 같습니다. 아마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을 겁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절망에 빠져 울고 있을 것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오만과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김 변호사, 내일 아침 제 이름으로 기부재단 설립을 발표해 주세요. 규모는 제가 가진 전 재산의 절반으로 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온전히 박영숙이라는 이름으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과거와의 연결고리는 모두 끊어졌습니다. 슬픔과 분노의 시간도 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제 아들이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든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는 바로 이 완벽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며칠을 길거리에서 헤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졌던 남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며칠 감지 못해 떡진 머리와 남루한 행색의 노숙자 한 명만이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견딜만 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절망감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 아들 민철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주변 인물들, 과거의 행적들, 아주 사소한 단서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 변호사. 어릴 적 집에 가끔 찾아와 어머니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주고받던 아저씨. 그는 김 변호사를 단순한 법률 자문가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를 무너뜨린 내용 증명을 보낸 법무법인 정도의 대표 변호사.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철이는 마지막 남은 동전을 털어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낸 법무법인 정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도입니다. 저 김정우 변호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박영숙 회장님 아들입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칼로 혀를 베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곧 연결해주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법무법인 사무실 근처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얼마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 변호사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철이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침착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습니까?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민철이는 다짜고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차갑게 그를 제지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민철 씨는요. 변호사님, 당신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셨습니까? 그의 원망 섞인 절규에 김 변호사는 처음으로 표정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연민도 동정도 아닌 깊은 실망감이었습니다. 말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당신이 그분의 아들이라면 언젠가는 어머니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어머니를 시장 바닥의 가난한 늙은이로만 취급했지요. 당신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부끄러운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30년간 회장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민철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다녔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등록금 납입 증명서, 그가 살았던 집들의 등기부등본, 그가 창업할 때 받았던 투자금의 출처, 심지어 그가 아내에게 선물했던 고가의 보석 영수증까지 모든 자금의 출처는 단 한 곳, 박영숙이라는 이름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했습니다. 대학교 시절 친구들이 아르바이트에 허덕일 때 자신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시장 상인들끼리 만든 장학금을 받았다고 둘러댔습니다.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귀신같이 투자자들이 나타나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과 운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단 한 번도 운이나 유행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철저하고 계획된 지원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머니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나던 해부터 부동산에 눈을 뜨셨습니다. 당신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닥치는 대로 일하고 닥치는 대로 땅을 사모으셨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밤에는 건설 현장에서 자벽부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잠실에 작은 땅을 사셨고 그 땅이 지금의 회장님을 만든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혹여나 당신이 나태해질까 돈의 무서움을 모르고 잘할까 봐서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민철이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인생 전체를 짓밟고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민철이는 거의 울부짖듯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회장님께서는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여 기부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불우한 홀어머니와 그 자녀들을 돕기 위한 재단입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온전히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힘으로요. 김 변호사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곳에는 YS 홀딩스 대표이사 박영숙이라는 글자와 함께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도망치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흔적이 이제는 그가 가야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찾아가도 소용없을 겁니다. 회장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정녕 속죄하고 싶다면 한 번쯤은 가보시지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YS 홀딩스의 박영숙 대표를 만난다는 생각으로요. 김 변호사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홀로 남은 민철이는 손에 든 서류철과 명함을 번갈아 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 이것이 지금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향해 목적지도 없는 순례자처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저지른 죄에 대해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길고 긴 참회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철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최고급 외제차로 하인 부리듯 운전기사를 다그치며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달아빠진 구두를 신은 채 자신의 두 다리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가 맺혔고 허기는 극에 달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그가 어머니에게 안겨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걸음은 속죄의 순례길과도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머니를 향한 그의 죄가 발바닥의 통증처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잔치 날 어머니를 내쫓던 자신의 오만한 얼굴이 아스팔트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명함에 적힌 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대한 성체와도 같은 저택이었습니다. YS 홀딩스 본사라는 간판이 걸린 그곳은 그가 살던 호화로운 저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웅장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저택을 둘러싼 잘 가꾸어진 정원과 그 너머로 보이는 통유리 건물은 마치 외국의 성을 보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민철이는 그 거대한 철문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 초라한 늙은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루려 했던 성공의 정점에 이미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우물 안에서 왕노릇을 하던 개구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멍하니 서 있을 때 뒤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그의 아내였습니다. 며칠 사이 그녀 역시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명품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지막 남은 돈까지 털어 겉모습을 치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민철이를 발견하고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왔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시어머니께서 여기 계신다는 소문 듣고 나도 한 걸음에 달려왔어. 그녀는 민철이의 팔을 붙들고 저택의 철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세상에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을 줄이야. 여보, 우리 이제 살았어. 당신이 가서 싹싹 빌면 어머님도 마음 약해지실 거야. 여자들은, 특히 늙은 여자들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거든. 어서 가자, 응? 가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자. 내가 옆에서 눈물 연기 좀 하면 금방 넘어오실 거야. 민철이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역겨웠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 상황을 벗어나 예전의 호화로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망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왜 왔어? 왜 오긴? 당연히 어머님께 용서를 빌러왔지. 내가 당신 옆에서 같이 빌어줄게. 내가 싹싹하게 굴면 어머님도 금방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며느리잖아. 그리고 우리 민준이 하나뿐인 손주를 봐서라도 우리를 내치시진 못할 거야.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듯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철이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것을. 그때 저택의 무거운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김 변호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민철이와 그의 아내를 번갈아 보더니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두 분을 만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 말에 며느리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눈물을 쏟아내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저희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머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평생 어머님 발 닦개가 되어서라도 모실게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정말로 깊이 뉘우치는 며느리라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민철이가 아내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만해. 당신의 그 더러운 연기, 이제 역겨워. 어머니는 당신 같은 사람의 가식적인 눈물에 속아 넘어갈 뿐이 아니야.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당신 같은 여자와 함께할 수 없어. 그는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김 변호사를 지나쳐 열린 철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누구의 제지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택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대하고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벽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모든 가구와 장식품들은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고고한 품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돈으로만 치장한 졸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과 안목으로 쌓아 올린 진짜 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한가운데 높은 층계를 따라 이어진 2층의 난간에서 한 여인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박영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좌판의 허름한 옷이 아닌 고고한 기품이 흐르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늘 흙먼지가 묻어있던 얼굴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고생의 흔적이 가득했던 손에는 보석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했습니다. 예전에 온화하고 자애롭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아들을 향한 연민이 아니라 자신의 창조물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확인하는 창조주의 시선과도 같았습니다. 민철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만 가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어떤 말도 그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조차 너무나 가볍고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저 아이처럼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지난날의 오만함, 어머니를 향한 경멸, 성공에 대한 헛된 자부심, 그 모든 것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텅 빈 저택 안을 공허하게 채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난간 위에서 아들을 내려다보던 저는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이 잃어버린 돈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버린 어미 때문이냐. 제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텅 빈 저택을 울렸습니다. 저는 2층 난간에서 대리석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제 아들을, 아니 저 남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질문은 제 손으로 저지른 이 비극의 마지막 확인 작업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복수가 의미가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저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저 아이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이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저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어 짓무른 눈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돈을 잃은 자의 절망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처절한 마치 자신의 영혼 가장 밑바닥을 들여다본 사람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 아이가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저 아이는 저를, 자신의 창조주의자 파괴자인 저를 올려다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잃어버린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진 것에 대한 절망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를 헤매고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변호사님을 통해 어머니의 진짜 삶을 알게 된 지금 저는 압니다. 제가 흘리는 이 눈물은 제가 버린 어미 때문입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랑해 주었던 당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저 목소리, 힘없이 갈라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거짓도 꾸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돌잔치 날 저 아이가 이런 목소리, 이런 눈빛으로 제게 단 한마디라도 했다면 이 모든 비극은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저 진심 어린 고백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 아이의 깨달음이
제 복수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마지막 증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또각, 또각. 제 구두 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 아이는 움찔거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있는 저 아이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 안에 남은 마지막 연민까지 끌어모아 독을 만들었습니다. 그 독을 가장 잔인한 말에 담아 뱉어냈습니다. 이제 와서 그딴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나를 버린 그 순간 나도 너를 버렸다. 내 실력이 대단해서 성공한 줄 알았지? 천만에. 내 실력은 내 돈이었다. 제 목소리를 듣는 저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라도 잡으려 했던 그 눈빛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왕 시작한 복수, 어설픈 동정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너는 나를 부끄러워했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너는 그 아들이기를 포기했다. 그러니 나도 이제 내 어미이기를 포기하겠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고통, 그 절망, 평생 안고 살아가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말을 마친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저 아이가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핥히는 듯 했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무너지면 이 모든 복수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저 아이는 다시 예전의 오만한 괴물로 돌아갈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김 변호사가 경비원들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신호였습니다. 나가주시지요. 회장님의 뜻입니다. 저는 저 아이가 경비원들에게 힘없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차마 끝까지 보지 못하고 2층의 제 서재로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닫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철문에 매달려 절규하는 저 아이의 모습, 그리고 그런 저 아이를 저주하며 돌아서는 며느리의 모습까지. 저는 그 모든 광경을 감정 없는 눈으로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얼마 후 김 변호사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 대신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 내가 너무 잔인했나? 회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것이 민철 군을 위한 마지막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완벽한 파멸만이 진정한 속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이라 나는 이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네. 내 가슴 속에 아들은 더 이상 없어. 오직 내가 만들어낸 실패작만이 남아있을 뿐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저 아이가 어릴 적 삐뚤빼뚤한 글씨로 썼던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제가 커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작은 목소리로 의졸였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호강시켜 주었지. 내 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존재가 되는 꼴을 보게 해주었으니 이보다 더한 호강이 어디 있겠느냐. 내 덕에 나는 이제 평생을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겠구나. 제 눈가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연민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파멸시켜야만 했던 한 어미의 처절한 회한이자 슬픔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가슴에 남은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의 대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YS 홀딩스의 대표로서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여성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자선가로 기억합니다. 그들은 제국의 여왕이라 불리는 저의 냉철한 판단력과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를 칭송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제 마음의 깊은 그늘을.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들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것을 가끔, 아주 가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합니다. 지금쯤 내 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밥은 굶지 않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하지만 저는 결코 그 아이를 찾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그 아이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내리는 마지막 형벌이니까요. 그날 찢어진 제 마음은 다시는 붙지 않을 것입니다. 남겨진 국화 한 송이처럼 제 마음도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선택이 정말 옳았던 걸까요?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모든 비극은 자식의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세상을 무너뜨린 아들에게 주인공 박 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그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남게 되는지를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아픈 방식으로 확인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